엄마, 근데 3천만 원만 넣었어요? 그러면 에이, 이자도 안 넣었어요? 아이고, 나중에 맛있는 거 사줄게. 이자를 10% 정도 치면 1년에 300이니까. 반년이면 그래도 150은 주셔야죠. 너 진심이니? 진심이죠. 요즘 세상에 아무리 부모 자식 사이라도 이자도 없이 돈 거래하진 않잖아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8세 성영심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에 관한 이야기이죠. 송 씨는 잘 키운 딸 하나 10아들 안 부럽다는 말이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 송 씨가 남들보다 딸을 못 키운 것이겠죠. 송 씨는 자식들이 자신의 가장 큰 재산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걸 주어도 아깝지 않았고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 딸 서로 의상하지 않게 결혼할 때는 똑같이 도와주었습니다. 딸이 결혼할 때도 아들만큼이나 해주었기 때문에 딸이 살고 있는 집은 송 씨가 사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부모에게 10원 한 장 쓰는 것도 아까워 보이는 딸. 집은 덥석 받아가면서도 반대로 부모가 돈을 빌리니까 몇 개월이라도 이자는 줘야 한다는 딸에게 서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돈 문제는 확실히 해야 한다며 말이죠. 그렇게 따지면 송 씨가 딸에게 받아야 할 돈은 계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친정에게는 어찌나 잘하는지. 송 씨도 이제 더 이상 허튼 돈을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모 위하지도 않고 자기 이익만 챙기려 하는 딸이 예쁘지도 않았죠. 그래서 딸의 말처럼 부모 사이라도 돈 관계를 확실히 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보여줄 생각이었습니다. 송 씨는 아들 하나, 딸도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은 결혼할 때 송 씨가 전세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딸이 결혼할 때도 딱 그만큼 지원해 줬는데 형태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 돈이랑 제가 모은 돈이랑 보태가지고 집을 사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좋지. 송 씨는 그 돈을 딸이 어떻게 쓰던지 상관없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미천을 주었으니 이 다음부터는 자식들의 몫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순조로울 것 같았던 딸의 신혼집 마련은 시작부터 삐그덕거렸습니다. 엄마, 상의할 게 있어서 왔어요. 어느 날 딸이 어두운 낯빛으로 찾아왔습니다. 결혼 준비로 들떠야 할 때의 말이죠. 왜? 무슨 일인데? 이사할 집 못 구했어? 그게 마음에 드는 집은 있는데요. 그런데 진명애 때문에요. 진명이가 왜? 아니, 내가 이기적인 건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시댁에서는 아무것도 못 보태주신다고 그러는 상황인데, 현성 씨가 진명이를 자기랑 반씩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박서방도 보태면 그렇게 해줘야겠지. 송 씨의 말에 딸이 조금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박서방이 보태겠다는 돈이 1,000만 원인데? 그 말엔 송 씨도 눈을 크게 떴습니다. 딸이 보태는 금액보다도 훨씬 적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절반씩 명의를 하자니까 딸이 고민을 할 만도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사랑으로 하는 결혼이지만 말이죠. 그래서 엄마가 돈 보태준 거라서 그건 안 될 것 같다고 그랬어요. 현성 씨 1,000만 원은 다른 일에 쓰자고 했고. 그래? 그래서 명의를 일단은 나랑 엄마랑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리고 그렇게 하면 일단 증여세는 안 내도 되는 거잖아요. 받아도 나중에 받는 게 낫겠어요. 둘이 잘 상의해봐. 송 씨는 보태주기만 하는 것이고 나머지 일들은 부부가 상의해서 정할 일이었습니다. 딸이 그걸 원한다면 그렇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송 씨도 아파트 소유자의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딸과 이팔의 지분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사위가 서운해하는 것 같았지만 그러고도 결혼 진행이 잘 되는 것으로 봐서는 집 문제로 다투거나 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딸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송 씨와 가까운 곳에 신혼집을 사게 된 딸은 결혼 후에도 종종 송 씨의 집에 찾아오거나 송 씨를 초대했습니다. 바깥에서 만날 때도 있었죠. 박서방은 친구들 만나러 갔어요. 주말인데 너는 안 가고. 나는 그냥 엄마랑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 송 씨는 딸과 함께 근처 백화점에 왔습니다. 딸이 살 것도 있고 밥도 같이 먹자며 데리고 온 곳이었습니다. 사실 송 씨는 내심 기대했습니다. 닷새쯤 뒤가 송 씨의 생일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주말에 미리 불러내서 생일 선물이라도 사주려는 것인가 싶었죠. 엄마, 이건 어때요? 예쁘네. 잘 어울려. 이건요? 이거는 현성 씨한테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딸이 집어드는 것마다 죄다 자기들 것뿐이었습니다. 생일을 잊은 건가 싶어서 조금 섭섭했죠.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이건 엄마가 사줘요. 딸은 코트를 몸에다 대보고 하더니 가격표를 보고 송 씨에게 말했습니다. 백화점에 데려왔으면 네가 사줘야지. 왜 엄마한테 사달라고 해? 엄마가 딸 옷 좀 사줄 수도 있지. 네가 한번 엄마 옷 좀 사줘봐라. 생각해보니 이런데 같이 와도 딸이 송 씨를 사준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결혼 전에는 박봉의 직장인이라며 그리고 또 그전에는 가난한 대학생이라면서 자연스레 송 씨가 계산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해서까지 이거 사줘라 저거 사줘라 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것도 송 씨의 생일을 앞두고 있는 때 말이죠. 그런데 불퉁한 송 씨의 목소리를 듣더니 딸이 말했습니다. 이건 엄마가 나한테 주는 선물이에요. 무슨 선물? 생일도 아니고. 임신 선물. 그러면서 송 씨를 바라보며 씩하고 웃는 딸. 송 씨는 깜짝 놀라 딸을 쳐다보았습니다. 너 임신했니? 그러자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 말하려고 데이트하자고 한 거예요. 딸은 결국 그 코트를 송 씨가 계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임신을 했어도 어쩐지 딸의 꿰매에 넘어간 것 같기는 하지만 기분이 좋아 원하는 대로 해주고 말았죠. 그런데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갖은 명목으로 어찌나 친정엄마를 벗겨먹으려고 하는지 딸에게 연락만 오면 겁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엄마, 나 차 빼고 있을게요. 역시나 보름 만에 만나서 같이 밥을 먹었는데 계산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쏙 나가버렸습니다. 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위도 함께 있었는데도 말이죠. 처음엔 민망해하던 사위도 시간이 지날수록 딸처럼 변해갔습니다. 당연히 송 씨가 계산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차키를 챙겨서 자연스럽게 딸이랑 가게를 나갔습니다. 송 씨는 어처구니가 없으면서도 계산을 하고 뒤쫓아갔습니다. 이럴 거면 뭐하러 만나느냐 하겠지만 송 씨는 말로는 핀잔에도 딸에게 쓰는 돈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딸도 그걸 알고 있기에 이렇게 편하게 구는 것이고 말이죠. 맞벌이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도 아닐 텐데 딸은 송 씨를 만나서 지갑을 여는 일이 없었습니다. 시집을 가도 달라지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안사돈과 통화하는 걸 듣고는 조금 황당했습니다. 네. 어머님. 어머, 정말요? 생신이신데 그 정도는 해야죠. 다음번엔 더 좋은 곳 모시고 갈게요. 네. 다음 주요? 네. 현성 씨랑 갈게요. 어머님 좋아하는 꽃게 사갈까요? 네. 다음 주에 뵐게요. 시어머니한테 참 잘한다 싶었습니다.
지난번에 어디 여행 다녀온다는 말은 들었어도 사돈네와 가는 줄은 몰랐는데 안사돈의 생일이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생일에 여행도 데리고 갔다는 점이 송씨 입장에서는 의외였습니다. 지난 송씨의 생일에서는 생일 기념으로 만나자고 해놓고는 갈비집에서 잔뜩 먹고 계산도 안 하고 가버려서 아들 내외만 계산을 했으니 말이죠. 이렇게 보면 친정에서만 짜게 구는 것 같아서 조금 속상했습니다. 물론 시부모에게 잘 보이고 싶은 딸의 입장도 알겠지만 친정에서는 퍼가기만 하고 시집에는 퍼주기만 하는 것 같으니까 마음이 조금 그랬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딸이 출산을 했습니다. 엄마, 좀 와줘요. 송 씨는 첫 아이를 출산하고 힘들어하는 딸과 더욱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니, 만난다기보다는 호출당했죠. 엄마 오늘은 바쁜데? 우빈이 친할머니한테 부탁 좀 해보면 안 될까? 사돈네도 가까이 살기는 마찬가지인데 딸은 꼭 송 씨에게만 부탁했습니다. 아니, 엄마. 어머님 오시라고 하면 나 불편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우빈이만 돌보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 수발까지 들어야 한단 말이야.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며느리한테 안사돈이 그렇게 하시겠어? 엄마가 우리 어머님 몰라서 그렇지. 엄마 좀 도와줘요. 딸의 전화는 항상 일방적이었습니다. 아이고, 또 가봐야겠네. 당신은 민종이네 애 낳았을 때도 그러더니 애만 보다가 늙겠어. 3년 전에 아들네가 출산했을 때도 송 씨가 자주 봐줬습니다. 그런데 그때와는 조금 다르긴 했습니다. 당시엔 아이를 돌봐준 대가로 용돈을 쏠쏠하게 받아서 주말 같은 때에는 그 돈으로 놀러도 가고 했죠. 그래서 그런 재미라도 있었고 며느리가 과한 부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딸은 친정엄마라 그런가 도무지 거리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엄마, 밥 좀 차려줘요. 애 봐주러 왔지 밥 차려주러 왔니? 나 힘들단 말이야. 또 자식의 죽는 소리에 송 씨의 몸이 자동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한숨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서운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친정엄마가 여러 방면으로 도와주는 게 딸에게는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는 것 같아서 말이죠. 올 때 뭐 좀 사다 줘라, 반찬 뭐 좀 해줘라 부탁은 잘만 하면서 고생했다고 용돈 한 푼 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부모만 모시고 여행에 다녀온 것이 마음에 걸렸던 것인지 남편의 생일에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생신에 여행 가는 게 어때요? 여행? 아빠가 좋아하시려나? 남편이 워낙 여행을 안 좋아하는 성격이라 생일에 여행 가자고 하면 글쎄 따라갈지 안 갈지 몰랐습니다. 아빠는 그냥 다 같이 횟집 같은 데서 밥 먹고 술 한잔 하고 그런 걸 좋아하시지. 그래도 나 결혼하고 같이 여행 간 적도 없잖아요. 아빠한테 한번 여쭤볼게. 해외여행 가면 좋겠는데? 국내 여행도 가자고 사정을 해야 할 텐데 해외여행을 과연 갈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손자도 어렸습니다. 우빈이가 장시간 비행기 탈 수 있어? 장시간은 힘들어도 가까운 데는 갈 수 있죠. 그래? 해외? 엄마도 가고 싶구나? 딸이 짓궂게 웃었습니다. 송 씨는 생각해보니 해외여행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남들 동남아다 중국이다 해가며 밥 먹듯이 가는데도 말이죠. 남편이 워낙 여행을 안 좋아하기도 했고 송 씨도 그런 데는 돈이 많이 들 것 같아서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딸의 제안에 솔깃했습니다. 여보, 미애가 당신 생일 때 같이 해외여행 가고 싶다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뭐? 해외여행? 아이고, 됐어. 그냥 밥 한 끼 같이 먹으면 되지. 여행을 왜 가? 그것도 해외식이나. 그래도 우리 맨날 생일마다 밥만 먹었잖아요. 지난번에 미애가 시부모 모시고 여행 갔나 보던데, 그래? 우리도 딸 덕에 해외여행 좀 가보자고요. 그러자 남편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면 제주도나 울릉도 같은 데 가. 또요? 지겹지도 않아요. 아, 우리나라에도 좋은 데가 얼마나 많은데. 그건 알지만 우리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외국도 가보고 그러고 싶어요. 이러다가 옆 나라 한번 못 가보고 눈 감으면 억울할 것 같아. 억울하기까지 해. 그럼 억울하죠. 그리고 자식이 같이 가자고 보내준다는데 거절하면 바보 아닌가? 남편이 고심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고, 가. 그럼. 그러자 성 씨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신이 나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애야, 아빠가 외국으로 여행 가자고 그러시네. 어머, 정말요? 설득하는데 한참 걸릴 줄 알았는데. 딸도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행 계획 짜고 할게요. 그래. 우리는 날짜는 아무 때나 상관없으니까 너희 일정에 맞춰. 우빈이 힘드니까 너무 먼 곳으로는 말고. 알겠어요. 성 씨는 처음에 딸에게 들었을 때는 그다지 좋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남편마저 허락해서 현실이 되니까 얼떨떨하기도 했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다가 딸이 외국 여행 보내준다면서 자랑도 좀 하고 다녔죠. 그나저나 외국 여행 가려면 가방도 좀 큰 걸로 사야 하나? 한 달이나 남았는데 벌써부터 그래? 한 달이면 얼마 안 남은 거잖아요. 베트남으로 간다던데 베트남 여행 책도 하나 사와야겠다. 우빈이 힘들지 않아? 베트남이면 비행기도 몇 시간 타고 가야 하지 않나? 에이, 우리가 돌아가면서 보면 되죠. 우빈이 얌전해서 잘 탈 거려. 그렇게 좋아? 좋죠, 그럼. 며칠 동안 싱글벙글했습니다. 잠깐만요. 미애 전화 왔다. 때마침 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미애야. 엄마, 카드 번호 좀 불러주세요. 카드 번호? 성 씨는 딸의 말에 어리둥절해서 되물었습니다. 농협인가? 농협이고. 아니, 카드 번호는 왜? 하마터면 카드 번호를 불러줄 뻔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황당한 말을 했습니다. 지금 빨리 결제해야 해요. 최저가 떴거든요? 이거 비행기랑 숙소 결제해야죠. 결제를 하라고. 이게 웬 말인가 싶었습니다. 결제를 왜 자기가 안 하고 성씨 보고 하라는 건지 몰랐습니다. 너 걸로는 카드 결제 안 되니? 그러자 딸이 더 황당하다는 듯이 대꾸했습니다. 나? 돼지. 여행 경비는 아빠가 쏘는 거 아니에요? 뭐? 보통은 생일에 해외여행 가자고 그러면 자식이 내는구나 생각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지난번에 시부모와 함께 한 여행에서는 자기들이 냈다고 들어서 더욱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절반씩 내는 것도 아니고 쏜다는 표현을 쓰는 건 기가 막혔습니다. 쏴도 너희가 쏴야지. 왜 당사자가 쏴? 생일 기념으로 쏘는 거죠. 난 당연히 엄마 아빠가 내는 줄 알았는데. 성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아버지 생일에 해외여행을 가면서도 부모에게 손을 벌리려는 건 무슨 경우인지 몰랐습니다. 박서방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죠.
송 씨가 만약 사위였다면 그렇게는 못했을 것 같았습니다. 장인 장모가 내겠다고 해도 자신이 낸다고 해야 정상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송 씨는 딸이 너무도 당연한 듯 이야기해서 스스로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나 싶어 남편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얼빠진 얼굴로 황당해하고 있었습니다. 입모양으로 송 씨에게 우리더러 내라는 거야 하며 묻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추진했던 거죠. 그러면 안 가게요? 그걸 왜 송 씨에게 묻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너야말로 돈을 우리가 안 내면 안 가겠다는 말이야? 아니, 식구가 여럿인데. 그럼 그걸 다 우리가 내요? 더는 대화할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됐다. 그러면 여행 가지 말자. 아니, 며칠 동안 계속 인터넷 뒤지면서 최저가 알아봤는데 종일 이것만 찾았어요. 근데 이제 와서 취소하라고 그러면 서운하죠? 누가 누구 보고 서운하다는 것인지. 서운? 너희야말로 너무하는 거 아니야? 너 시부모 모시고 여행 갈 때는 다음에 더 좋은 데 데리고 가겠다고 그러고 살랑살랑 거리더니 친정부모한테는 돈 안 내면 여행 못 데리고 간다고.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런 줄 알았으면 해외까지는 좀 부담스러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 돈으로 가는 건 신나서 해외로 가는 거고 너희 돈은 아깝다 이거 아니니? 안 간다고 그래. 생일에 그냥 오지도 말라고 해. 남편도 화가 났는지 옆에서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정말 이 기분으로는 딸내와 생일을 같이 보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결국에 여행 계획은 무산되었습니다. 정말로 미안한 마음이 있었다면 차라리 돈이 많이 드니 제주도 여행이라도 갑시다. 근처 공기 좋은 데로 1박 2일 하고 옵시다. 이런 얘기라도 있어야 되는데 자기 돈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차마 그 말이 안 나오는 듯 했습니다. 생일에는 제 딴에는 신경이 쓰였는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생일 선물이라고 홍삼인지 뭔지 선물 세트를 한 박스 사왔는데 송 씨는 이제 그것조차 고깝게 보였습니다. 누구는 해외여행 가고 누구는 홍삼 박스인지. 어떻게 된 게 딸이 자기 친정부모를 이렇게도 무시하나 싶었습니다. 외식하러 갈까요? 왜? 또 밥만 홀랑 먹고 가버리게? 송 씨의 타박하는 말에 사위가 민망한 듯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살 거예요. 장모님, 사위의 입에서 자기가 사겠다는 말이 나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딸만큼이나 송 씨 부부에게 얻어먹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사위였으니 놀랄만 했습니다. 송 씨는 딸 부부와 함께 밥을 안 먹고 그냥 보내고 싶었지만 남편은 그래도 생일이니 딸내와 보내고 싶은 모양이었습니다. 그게 아니면 인간적으로 집까지 찾아온 자식을 그냥 보낼 수는 없다고 생각했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오빠는 안 와요? 집 근처 당으로 가는 길에 딸이 물었습니다. 지난주에 왔다 갔어. 오늘은 바쁘다고. 오빠는 뭐 밥도 잘 사주고 그러나 보죠? 여행도 보내주고. 뭐든 딸보다 나았습니다. 아들이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과하게 챙긴다고 할 수도 없었지만 평범했습니다. 생일에 적당한 용돈을 서로 주고받고 밥 먹으러 가면 아들이 살 때도 있고 송 씨 부부가 살 때도 있고 말이죠. 그 정도만 돼도 송 씨가 이렇게 서운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게요. 그러니까 기분 풀어요. 나도 돈 많으면 엄마 아빠 모시고 유럽 여행 갔죠. 베트남이 아니라. 너스레를 떠는 딸이 얄미웠지만 더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송 씨 부부의 기분을 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게 가상하다 여겼죠. 송 씨와 남편은 딸 부부가 계산하기 전에 먼저 식당을 나왔습니다.
신경 쓰며 먹었더니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계산하는 옆에 서서 기다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아이고, 나 휴대폰 두고 왔다. 안에다가 잠깐만요. 내가 가져올게요. 송 씨가 남편을 밖에 세워두고 서둘러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룸처럼 나눠진 공간이었는데 코너를 돌아가자 딸과 사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산을 하고 다시 테이블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을 챙기러 왔나 싶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어머님이 뭐라셔? 뭐라고 하시긴. 좋아하시지. 며느리 덕에 새집 이사했다고. 그래? 더 못 보태드려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려. 3천만 원이면 충분해. 고맙다고 그러셨어. 갚겠다고 그러시던데. 에이, 갚긴 뭘 갚어. 어머님, 아버님 이사하시는데 아들 며느리가 그 정도는 해드려야지. 가만히 대화를 듣다 보니 참 이상했습니다. 짐작해보면 사돈네가 이사를 하는데 딸과 사위가 돈을 보탠 것 같았습니다. 아까 듣기론 3천만 원이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하는데 3천이면 크다고 할 수 있는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딸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면 송 씨 입장에선 억만금같이 느껴졌습니다. 밥 한 끼 얻어먹으려면 이렇게나 힘든데 어째서 늘 자신을 도와주는 친정부모보다도 시부모를 더 챙기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게 딸이 시집에서 예쁨 받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불공평해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적어도 사위는 딸이 시집에 하는 만큼 송 씨 부부에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어째서 송 씨 부부는 퍼주기만 하고 사돈네는 해준 것 하나 없이 받기만 해도 되는 것인 것 몰랐습니다. 과연 송 씨 부부가 이사 가기 위해 3천만 원만 보태주라고 했다면 저렇게 선뜻 내줬을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송 씨는 대화 중인 딸을 놀라게 하는 대신에 아무것도 모른 척을 했습니다. 너희 아버지 휴대폰 못 봤니? 어? 엄마? 나간 거 아니었어요? 아빠가 휴대폰을 안에 두고 왔다고 해서 찾으러 왔지. 딸과 사위가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송 씨는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거기 의자 쪽에 있을 텐데. 아, 저기 있네요. 사위가 남편이 앉았던 의자 옆에서 휴대폰을 집어서 건넸습니다. 얼른 가자. 송 씨가 웃으며 말하자 딸이 안심하는 기색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딸이 아이 좀 봐달라고 불렀습니다. 여행 사건 이후로 애는 안 봐주고 있었는데 생일에 만회를 했다고 생각했는지 은근슬쩍 부르길래 송 씨도 딸 집으로 갔습니다. 나 얼른 나갔다 올게요. 딸은 볼 일이 있다며 나가서 한두 시간쯤 있다가 금방 들어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바로 돌아왔겠지만 송 씨는 딸을 식탁 앞에 앉혔습니다. 민혜야, 엄마가 부탁이 있는데. 무슨 부탁이요? 송 씨가 딸의 손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급하게 3천만 원 정도가 필요해. 혹시 좀 빌려줄 수 있니? 3천만 원이요? 딸의 눈이 화등잔만해졌습니다. 3천만 원 없으세요? 현금 있던 거 네 아빠가 전부 고모 빌려줘 버려가지고. 급히 쓰려니까 없네. 아, 딸이 무척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금방 갚어. 고모가 아무리 못해도 반년 안에는 돌려주기로 했거든. 3천이면 너무 큰데. 오빠한테 전화해 보셨어요? 너희 오빠 요새 힘들어서 죽을라 그래. 그러자 딸이 난감한 듯 눈을 이리저리 굴렸습니다. 그러더니 미안한 표정으로 대꾸했죠. 어쩌죠? 우리도 빠듯한데.
우리 둘 월급반하고. 금방 주는데도 어려워? 사실 송 씨도 그럴 줄 알면서도 물은 것이었습니다. 3천만 원은 커녕 3천 원도 안 쓰려는 딸인데 그렇게 큰 돈을 빌려준다고 할 리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허탈한 감정이 앞섰습니다. 대가를 바라고 준 것은 아니었지만 친정에서 집까지 해줬다는 사실을 딸은 잊은 모양이었습니다. 무얼 줘도 아깝지 않았는데 부모에게는 뭐든 아까워하는 딸을 보니 어쩐지 후회가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됐다. 다른 데서 알아볼게. 송 씨가 중얼거리자 딸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송 씨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의미인가 싶었습니다. 홧김에 해본 말이었지만 혼자 속으로 비참해지고 끝난 혼자만의 내기 같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자식에게 준 것이었는데 그걸 돌려받지 못해 속상해하는 스스로가 싫었고 그렇게 만든 딸에게 섭섭했습니다. 차라리 공평하게 시부모에게도 그랬다면 짠순이구나 하고 말았겠지만 친정부모에게만 박하게 구는 건 상처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딸이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3천만 원 빌려드릴게요. 1년 뒤에 주셔요. 1년? 반년이면 돌려줄 수 있다고 했는데 딸은 오히려 넉넉하게 갚으라며 3천만 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통장으로 넣어주겠다는 말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어렵겠다더니 금방 말을 바꾼 것에 당황스러웠죠. 그러다가 그러면 그렇지 않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딸이 사정이 급하다는 부모를 외면할 만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송 씨는 집에 돌아갈 때는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유치하다고 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기분이 조금 풀린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송 씨의 통장에 3천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이 돈을 쓸 데는 없었습니다. 며칠 가지고 있다가 급한 게 해결됐다고 돌려줄 생각이었습니다. 딸도 큰 돈 빌려주고 마음이 편하지는 않을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에 시부모에게도 3천을 줬다면 넉넉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송 씨는 나흘 쯤 뒤에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애야, 며칠 전에 빌려줬던 3천만 원 돌려줄게. 어? 왜 벌써요? 이제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그러면 좋다고 할 줄 알았던 딸이 뜻밖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가지고 계세요. 또 필요해질 수도 있잖아요. 아니야. 너도 이 돈 마련하느라 힘들었을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여윳돈이니까 쓸 만큼 쓰시고 주세요. 만약 나중에 진짜로 필요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딸에게 손을 빌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부모가 걱정되는지 맘 편히 쓰라고 돈은 지금 돌려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급한 일이 있다고 거짓말을 했기에 송 씨는 일단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있다가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그때도 딸은 나중에 달라고 했습니다. 괜히 돈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딸이 이 돈으로 적금을 들어도 이자를 받을 테니 말이죠. 그런데 굳이 돌려주겠다는 돈을 1년 뒤에 달라는 딸에게 뭔가 고마우면서도 이상했습니다. 빌려줬던 돈을 빨리 준다고 하면 좋아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결국 3천만 원을 반년 뒤에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가지고 있는 게 의미가 전혀 없었으니 돈은 제 주인에게 돌아가는 게 맞았습니다. 딸이 뭐라고 해도 송 씨는 3천만 원을 딸의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3천만 원 통장에 넣었다. 그동안 잘 썼어.
그래도 엄마가 어려울 때 도와주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에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송 씨의 전화에 딸이 황당한 대답을 했습니다. 엄마, 근데 3천만 원만 넣었어요? 그러면 에이, 이자도 안 넣었어요? 송 씨는 딸의 말에 웃었습니다. 장난을 치고 있는 줄 알고 말이죠. 아이고, 나중에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런데 딸이 농담 섞인 진담을 했습니다. 이자를 10% 정도 치면 1년에 300이니까. 반년이면 그래도 150은 주셔야죠. 웃음기 섞인 말에 송 씨는 긴가민가 했습니다. 농담 같았지만 내용이 너무나 구체적이었으니 말이죠. 너 진심이니? 진심이죠. 요즘 세상에 아무리 부모 자식 사이라도 이자도 없이 돈거래하진 않잖아요. 송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딸이 진심으로 이자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10%씩이나 말이죠. 아니, 얼마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딸이 자신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돈을 빌리고 며칠 만에 돌려주겠다고 할 때 굳이 1년 쓰고 주라더니 송 씨에게 돈 장사를 하려고 한 모양이었습니다. 돈이 궁한 것도 아니고 어쩜 이런 애가 다 있나 싶었습니다. 부족하게 키운 것 같지 않은데 결혼하고 나니까 부모에게서 한 푼이라도 못 뜯어가서 안달이 난 것 같았습니다. 물론 정말로 송 씨가 딸에게 큰 돈을 빌렸던 것이었다면 송 씨도 좀 더 챙겨서 갚았을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딸의 심보가 너무 못됐습니다. 저금하는 것보다 나은 이자를 받기 위해서 빌려준 것인가 싶으니까 화가 났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꿍꿍이었는지 아니면 지금에 와서 그렇게 생각한 것인지 몰랐지만 중요한 것은 부모에게는 조금도 손해보고 싶지 않다는 건 분명해 보였습니다. 나흘 만에 갚겠다고 했을 때 갚지 말라며? 엄마가 또 필요한 일이 있을까봐 그랬죠. 너 정말 너무한 거 아니니? 딴 사람들한테 한번 얘기해봐라. 부모한테 이자 달라는 자식이 있는지. 그러자 딸이 오히려 더 황당하다는 듯이 대꾸했습니다. 당연한 걸 물어보라고 그러세요? 아무리 부모 자식이라도 돈 관계는 잘 따져야 해요. 그래야 나중에 안 서운하죠. 그러면 너는 시부모한테 3천만 원 보태주고 이자 받았니? 그러자 딸이 놀란 듯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아셨어요? 너희 하는 말 들었다. 딸이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빌려드린 게 아니라서요. 더 기가 찬 말이었습니다. 시부모는 그냥 준 거라 이자도 필요 없고 친정부모는 빌려준 거니까 이자도 다 받아야 된다는 논리는 어떻게 나온 건지 몰랐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돈 관계는 제대로 해야 한다면서 가장 제대로 하지 않는 게 딸이었습니다. 그동안의 딸과의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니, 누굴 탓할까요? 그렇게 키운 게 송씨이고 그렇게 행동하도록 호구같이 퍼주기만 했던 게 송씨인데 말이죠. 하지만 아무리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지만 딸이 괘씸한 건 변함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대로는 너무 억울하고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송씨는 딸이 원하는 대로 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 이자는 보낼게. 아무리 부모 자식 사이라도 돈 문제는 확실히 해야 한다고 했지. 그래. 그렇게 하자. 정말요? 알겠어요. 딸은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좋아할지 지켜보기로 했죠. 송씨는 그 다음 주에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어쩐 일이에요? 안 그래도 우빈이 맡기려고 전화하려고 했는데 그 와중에도 부모를 부려먹을 생각밖에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너희 살고 있는 집, 내 지분을 팔려고 그러거든.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딸이 어리둥절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명의로 된 지분 말이야. 그거 팔려고. 갑자기 그게 무슨, 엄마도 이번에 너희한테 한 수 배웠다. 네? 내가 가족끼리라고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 오히려 남보다도 더 정확히 해야 하는 사이인데 말이야. 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너한테 돈 빌리면서 마음이 편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우리 앞가림 잘하면서 사는 게 오히려 자식 도와주는 길이라는 걸 이번에 깨달았다. 엄마, 그렇다고 줬던 걸 팔아버린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그럼 저희 집은요? 지분을 딴 사람한테 팔아버리면 저희 집 경매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너희가 사면 되잖아. 뭐라고요? 아니, 이미 우리 집인데 또 사라는 말이에요? 돈 관계는 확실하게 해야 한다며. 이참에 정리하는 거지. 엄마, 갑자기 왜 이러는데요? 아, 혹시 이자 받은 것 때문에 그래요? 돌려드릴게요. 안 그래도 엄마한테 너무한 것 같아서 마음에 걸렸어요. 아니야. 나는 오히려 네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 무릎을 탁 쳤지 뭐야. 아니, 그러면 제가 뭐가 돼요? 박서방한테는 엄마가 줬던 집 다시 뺏었다고 해요? 박서방도 그런 거 좋아하잖아. 돈 관계 확실한 거. 엄마, 그럴 만한 돈이 있었으면 애초에 집을 받지도 않았죠. 너희 보니까 여유 있는 것 같은데 뭘. 시부모 집 사는 것도 보태주고 우리 빌려줄 돈도 있고.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제도도 있잖니? 지금 그러면 대출 받아서 엄마가 보탠 돈 갚으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딸은 성 씨를 원망했습니다.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친정부모가 딸한테 이렇게 해요? 딸은 친정부모한테 그래도 되고? 엄마, 이렇게 하면 저희 안 보고 지내자는 말로밖에 안 들려요. 그러면 너희는 그동안 우리한테 안 보고 지내자고 그런 행동들을 했던 거야? 딸은 입을 다물었고 성 씨는 마지막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렸다면 어쩔 수 없는 거겠지.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차라리 그러는 편이 속 시원할 것 같았습니다. 자꾸만 딸에게 서운한 감정 느끼고 사돈과 비교하고 억울해하는 것보다 애초에 서로 안 주고 안 받아서 기대조차 안 하는 것이 마음 편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사위에게도 전화가 왔습니다. 장모님, 저라도 미내를 말렸어야 했던 건데 죄송해요. 기분 푸세요. 저희랑 같이 여행 가시는 건 어때요? 기분 전환도 할 겸.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누굴 바보로 아는 모양인지 모든 게 둘이 함께 벌인 일이라는 걸 모르지 않았습니다. 사위나 딸이나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눈 가리고 아웅하려는 게 더 얄미웠습니다. 그 집 문제는 없던 걸로 해주시면. 이달까지 해결 보고 안 살 거면 다른 사람한테 팔거나 경매 넘길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이제는 손주를 봐달라는 부탁도 없었습니다. 그런 부탁할 상황도 처지도 아님을 알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송 씨는 딸의 사과에도 결정을 번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그런 송 씨를 지지했습니다. 이기적인 것들. 부모 돈은 죄다 찌들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래서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는 거야. 집을 준 게 아까운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부모를 벗겨먹으려 하면서 자신들은 부모에게 돈 한 푼 쓰기 싫어하는 그 마음이 분했습니다. 그러지만 않았더라면 집은 언젠가 딸 것이 되었을 것이고 송씨 부부도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테죠. 누군가는 송씨 부부를 매정하다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대가를 바라고 준 것이냐고 손가락질을 할지도 몰랐죠. 하지만 아무리 부모라도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 자식에게 마음 주지 않을 권리는 있었습니다. 내 것을 주지 않을 권리도 있었죠. 제 복을 제 발로 걷어찬 것은 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딸은 달리 생각할지 몰라도 말이죠. 결국 딸 부부는 송 씨가 보태줬던 돈을 고스란히 뱉어내야 했습니다. 당연히 딸과 사위는 송 씨 부부를 원망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자식에게 더 퍼주는 부모가 더 대접받는 건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각자 잘 사는 게 덜 억울한 방법이었습니다. 뒤늦게 깨달았지만 앞으로는 그럴 작정이었습니다. 딸에게 먼저 연락할 일은 없겠지만 말이죠. 제발 이혼 좀 해주라. 난 못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야? 왜 의미가 없어요? 살던 대로 사는 것 뿐이잖아. 고집 부리지 마. 지금 고집은 누가 부리는데? 당신이랑 있으니까 나도 환자가 되는 것 같아. 당신 그렇게 집에서 무기력하게 있는 거 보면 나도 볼 때마다 힘 빠져. 사는 게 아니다. 당신 이기심 때문에 지금 나까지 환자로 만들고 있는 거야.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2세 강병희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에 관한 이야기이죠. 중병에 걸리니 가장 먼저 강 씨를 배신한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강 씨의 배우자 송경철이었습니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남편의 이혼 제안. 항암을 거치며 머리도 빠지고 눈썹도 빠진 스스로의 모습을 보는 것도 힘겨운데 이제는 이 나이에 이혼녀가 되라는 남편의 말에 강 씨는 삶의 의지가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수술대에 올라갔을 때, 첫 항암을 했을 때, 그 어느 때보다도 고통스럽고 암담한 기분이었습니다. 끔찍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나날들이 막막했습니다. 발가벗겨져 집 밖으로 쫓겨나는 어린아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쁜 생각도 하게 되었죠. 하지만 왜 그래야만 하는지 몰랐습니다. 돈 때문에? 외로울까봐? 병수발 들어줄 사람 없어서? 어차피 암에 걸린 마당에 뭐가 두려운가 싶었습니다. 죽음을 떠올렸다면 사는 것은 왜 못하나 생각하니까 강 씨는 더 이상 남편이란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홀로 서야겠다는 결심이 들었죠. 강 씨는 식탁 위에 놓인 반찬들을 바라보며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김치찌개에서 모락모락 김이 올라오고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어딘가 허공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복부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둔한 통증이 또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엄마, 왜 안 먹어? 대학을 졸업하고 얼마 전 취직을 한 딸이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아들은 대학에서 모임이 있다면서 오늘 늦는다고 했습니다. 먹고 있어. 너도 많이 먹어. 요새 일하느라 힘들다며. 당신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조용히 다가와 물었습니다. 딸에게 들리지 않게 하려고 기다린 것 같았습니다. 그러게. 가봐야 하나?
석 달째 계속되는 피로감과 통증. 처음엔 갱년기 증상이려니 했지만 최근 들어 조금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강 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뚝뚝한 듯 보이지만 말없이 다정한 것이 강 씨의 남편이었습니다. 내일 병원 가볼게. 걱정 마요. 괜한 일로 남편을 신경 쓰게 한 것 같아서 미안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사 일로 바쁠 텐데 자신이 빨리 병원에 다녀와야 남편 걱정을 하나 덜어주는 것일 듯해서 말이죠. 다음 날 강 씨는 혼자 동네 내과를 찾았습니다. 의사는 강 씨의 배를 짚어보더니 내시경을 권유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찾아가서 내시경을 했더니 조직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강 씨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단순 물혹일 수도 있는데요. 큰 병원 가서 확인해 보세요. 불안하기는 했어도 강 씨는 설마 큰 병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혹시 모르니까 검사를 안 해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 씨는 나를 잡아서 남편과 함께 검사를 받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강 씨는 남편과 나란히 앉아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남편도 긴장이 되는지 평소보다도 말이 없었습니다. 가끔 강 씨의 손을 잡았다가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강 씨의 검사는 이날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직 검사를 거쳐서 최종적인 검사 결과를 받게 되는 데까지는 시일이 한참 걸렸습니다. 위암 3기입니다. 전이는 진행되지 않았지만 최대한 빨리 수술 날짜 잡고요. 이후에 항암 치료도 시작해야 합니다. 강 씨는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암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병원을 나와 주차장으로 가는 길, 남편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미진 엄마, 강 씨가 바라보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괜찮겠지? 괜찮을 거라는 말이 아니라 남편은 오히려 강 씨에게 확인받고 싶은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강 씨만큼이나 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괜찮겠죠? 애들한테는 천천히 얘기하자.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강 씨는 차에 올라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로 대화가 오가지는 않았습니다. 평범했던 일상의 풍경들이 갑자기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거리의 가로수,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자신만 다른 세계로 떨어진 기분이었습니다. 여보, 회사 다녀올게. 잘 다녀와요. 혼자 있을 수 있지? 내가 애인가? 암 진단을 받고 남편은 갑자기 다정해졌습니다. 수술 날짜를 아직 잡지 못해 초조했던 참이었는데 남편의 행동에 어쩐지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20일 뒤로 수술 날짜가 정해진 다음 강 씨는 자식들에게 병을 알렸습니다. 자식들도 크게 놀란 것 같았습니다. 매일같이 술 마시러 다니느라 바빴던 아들이 웬일인지 사흘 동안이나 꼬박꼬박 집에 일찍 들어왔습니다. 강 씨를 볼 때마다 눈이 빨간 것이 안 보이는 곳에서 울기라도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술 전날 밤 강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보호자 침대에서 새우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회사 일도 바쁠 텐데 그런 남편이 짠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이른 시간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시어머니까지 와서 강 씨를 응원했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강 씨는 침대에 누운 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남편의 창백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다른 장기로 전이되지 않은 상태이고
생존율이 낮지 않다고 들었지만 무서웠습니다. 혹시나 이 얼굴들이 지금 내가 보는 마지막 모습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말이죠. 그렇다면 머릿속에 잘 새겨놓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강 씨는 끝까지 눈 한 번 깜빡하지 않고 가족들을 마지막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땐 그 모습이 마지막이 아니었음에 감사했습니다. 수술 잘 끝났대. 남편의 목소리에 강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려 했지만 힘이 없어서 입꼬리만 조금 올리고 말았죠. 회복실에 있다가 중환자실에 하루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강 씨의 곁을 남편과 아이들이 번갈아 가며 지켰습니다. 당신 회사 괜찮아요? 걱정하지 말고 얼른 회복해. 애들 직장이나 학교도 걱정돼요. 금방 퇴원할 거잖아. 병원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있을 때가 가장 평화로웠다는 걸 강 씨는 이때만 해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루빨리 나의 보금자리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그리고 남편 또한 강 씨가 수술하고 병원에 있는 동안 가장 살뜰히 강 씨를 보살폈던 것 같았습니다. 퇴원하고 항암이 시작되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 항암을 맞고 돌아온 날, 강 씨는 그럭저럭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약간 속이 메스껍긴 했지만 참을만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 부작용이 시작되었습니다. 구역질이 날 것 같은 느낌이 지속됐고 결국엔 저녁 늦게 화장실로 뛰어가 개원했습니다. 죽도 넘기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먹어. 기력이 있어야 이겨내지. 나중에 먹을게요. 남편에게 말은 안 했지만 며칠 뒤부터는 구내염도 생겨서 식사가 힘들었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자꾸만 신경 쓰는 남편에게 미안해 꾹 참고 버텼죠. 당신 정말 괜찮아? 괜찮다니까요. 얼른 가요. 회사 늦겠네. 엄마, 나 일찍 올게요. 그래? 걱정 말고 다 들어서 나가봐. 그리고 다들 집을 비우면 강 씨 혼자만의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력도 없고 몸이 물먹은 성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암을 했을 때부터는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당신 여기 봐. 남편의 말에 베개를 내려다보자 웬 머리카락 뭉치가 보였습니다. 강 씨는 황급히 자신의 머리를 더듬어 보았습니다. 떨어져 있는 수북한 머리카락을 보면 대머리가 돼 있을 것 같았는데 그래도 아직 많이 만져지는 머리에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죠. 차라리 미리 밀어버릴까? 그러면 너무 보기 싫지 않겠어? 듬성듬성 빠지니까 골룸 같아. 안 그래? 그리고 어차피 다시 자란다고 했잖아. 하지만 강 씨는 남편의 눈빛에서 당황스러움을 읽었습니다. 남편도 이런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겠죠. 며칠 후 강 씨는 미용실에 가서 짧게 머리를 잘랐습니다. 남편의 말을 들어 밀어버리지는 않았지만 평소의 강 씨와는 사뭇 다른 외양이 되었습니다. 여보, 오늘 늦어요? 오늘 회식 있다고 했잖아. 늦게 올 거야? 글쎄, 가봐야 알지. 3차 항암할 때쯤이 되자 남편은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암 환자인 것도 어느 정도 적응이 된 것인지 강 씨 옆에 더는 붙어 있지 않고 원래의 삶으로 돌아갔죠. 강 씨는 아직 갈 길이 멀었는데 말이죠. 가끔은 서운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남편을 원망할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도 언제까지 바깥 일을 둘째로 미뤄둘 수 없을 노릇일 테니 말이죠.
강 씨는 외출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병원을 갈 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집에 있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져서 혹시나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눈썹마저 빠져서 맨들맨들한 얼굴을 노출시키는 게 창피했습니다. 머리는 스카프로 가리더라도 얼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듭된 항암의 병색이 짙어졌죠. 4차 항암을 받던 날 남편은 오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회사 빠지기도 미안하고. 눈치 보여, 솔직히. 아, 와이프 항암인데도 눈치 줘요. 그러게 말이야. 사정 뻔히 알면서 그런다니까. 남편은 강 씨의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원우 그날 수업 없다며? 원우랑 같이 가. 알겠지? 알았어요. 강 씨는 힘없이 대꾸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그렇다는데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항암의 부작용으로 자꾸만 우울한 기분이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강 씨는 점점 남편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남편은 끊임없이 강 씨에게 힌트를 주고 있었던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그걸 힌트를 받은 강 씨가 눈치채지 못했던 것이었겠죠. 아이, 깜짝이야. 어느 날 남편은 회식이 끝나고 비틀거리며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도 안 들어온 적은 별로 없기에 걱정되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 딸들은 모두 들어와서 각자 방에서 잠든 듯 했고 말이죠. 2시가 가까워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놀랐잖아. 신발을 벗고 들어오던 남편은 강 씨를 보며 더욱 비틀거렸습니다. 꼭 강 씨가 숨어 있다가 와락 놀래키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죠. 고요히 서 있던 강 씨가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남편의 시선이 강 씨의 머리와 얼굴을 배회했습니다. 아마도 흉측할 그 모습을 눈에 담더니 남편이 말했습니다. 손수건은 어쩌고 맨머리로 그러고 있어? 그러더니 시선을 비켜 마저 나머지 신발 한 짝을 벗었죠. 자는데 스카프를 쓰고 자진 않죠. 이제 머리는 전부 빠졌습니다. 강 씨는 어쩐지 민망한 기분이 들어서 스카프를 찾아서 머리에 둘렀습니다. 술을 많이 먹었는지 남편이 소파에 기대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씻고 자야죠. 그런데 씻을 생각은 안 하고 남편이 눈을 떠 강 씨를 빤히 보며 말했습니다. 근데 그거 머리랑 눈썹 같은 건 언제 나는 거야? 항암 끝나면 다신 안 돼요. 완전히 끝나야. 그러지 않을까요? 나는 머리는 괜찮은데 눈까지 그러니까 가끔 무서워. 뭐지, 그 도마뱀? 도롱뇽. 그러면서 다시 눈을 감고 한참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개구리인가? 올챙이? 아무래도 눈 주위에 털이 없는 생명체를 전부 떠올리는 중인 것 같았습니다. 강 씨는 울컥했습니다. 강 씨도 가끔 거울을 보면 스스로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머리가 빠진 것보다도 눈썹과 속눈썹이 빠졌을 때 더 충격이 컸습니다. 살도 많이 빠져서 누가 보아도 암 환자답게 보였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남편은 더 이상 괜찮다고 해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10분 정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일어나 비틀거리며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강 씨는 결국 스카프를 다시 벗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서 항암이 끝나서 새로운 머리가 자랐으면 했습니다. 그리고 5차 항암에도 남편은 오지 않았습니다. 야근이 잦아졌고 회식도 어찌나 많은지 몰랐습니다. 자연스레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은 줄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주말에 소파에 둘이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우연치 않게 암 환자의 투병에 관한 다큐멘터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한적한 곳에 가서 살까? 애들도 다 컸잖아요. 강 씨가 문득 떠오른 말을 내뱉자 남편은 어쩐지 딱딱한 음성으로 대꾸했습니다. 그럼 내 인생은? 회사는 어떻게 하고? 그 말에 강 씨는 말문이 턱하고 막혔습니다. 강 씨와 남편은 말없이 텔레비전을 응시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항아무 고통스러워하는 텔레비전 속 남자를 보고 남편이 무심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다행이다. 뭐가요? 당신은 후유증 별로 없잖아. 저런데 나오는 사람들은 좀 과장하는 것도 있겠지. 남편의 말에 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강 씨가 후유증이 없다고 어떻게 저렇게 단정지어 말할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함께 사는 사람이라면, 강 씨에게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강 씨가 애써 티내지 않기 위해 노력해도 감춰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니 말이죠. 지금은 수시로 어지럽고 미각조차 없어서 밥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아마 오랜만에 보는 사람은 강 씨를 못 알아볼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간단하게 강 씨는 부작용이 없다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이 연기하는 거 아니냐는 말을 하는데 강 씨는 어떠한 대꾸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 아파서 말을 안 한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직장 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서 거기에 환자까지 돌봐야 하는 부담감까지 줄 수 없어서 혼자서 감내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더욱 강 씨에게 무관심해진 남편 때문이기도 했죠. 나 먼저 잘게. 남편은 강 씨의 반응은 살피지도 못한 채 안방으로 먼저 들어가 버렸습니다. 혼자 남겨진 강 씨는 허탈한 웃음인지 한숨인지를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남은 여정 동안 남편도 함께 괴로워하지 않길 바랐습니다. 남편이나 자식들만큼은 평범하게 평소처럼 지내길 원했죠. 그래서 강 씨는 또다시 섭섭함을 한숨과 함께 흘려 보내버렸습니다. 완치가 된 후엔 다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든 말이죠. 여보,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그로부터 일주일쯤 흘렀을까. 남편이 문득 말을 걸었습니다. 평소와 같은 날이었습니다. 아니, 그날은 강 씨의 컨디션이 조금 좋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평소보다도 밥을 더 많이 먹었고 아침엔 아파트 단지도 한 바퀴 돌고 왔어 상쾌했죠. 우리 이혼하자. 그래서 남편의 말이 얼른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외국어를 들은 듯 눈만 꿈뻑거리고 있었죠. 남편이 친절하게 다시 한번 말해 주었습니다. 이혼하자. 강 씨는 남편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를 2번이나 들었지만 제대로 들은 것이 맞는지 의심이 됐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봐. 우리 이렇게 사는 게 서로한테 좋은 게 없잖아.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내가 아프니까 당신이 힘들어서 이혼하자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나 이제 항암 한 번만 더 하면 돼요. 그런다고 완전히 낫는 거야. 또 재발하면. 그러면 곁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 안 해? 남편은 강 씨를 이기적인 사람 취급을 하며 말했습니다. 애들도 다 컸잖아. 이해할 거야. 듣고 싶지 않아요. 강 씨는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 휘청거렸습니다. 못 들은 걸로 할게요.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봐. 당신도 시골 내려가서 한적하게 살고 싶다며. 서로 원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야. 남편이 먼저 자리를 피했습니다.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 씨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줄줄 흐르는 바람에 숨까지 헐떡거려야 했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살았던 남편이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 자신을 버리려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갈라설 수는 없었습니다. 암에 걸렸다는 이유로 이혼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도 억울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강 씨와 남편 사이엔 이상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엄마, 아빠랑 싸웠어? 직장 생활하느라 무척 바쁜 딸이 이렇게 물어볼 정도면 대단히 표시가 난 모양이었습니다. 그럴 만도 했습니다. 한쪽은 이혼을 하자고 말한 상태이고 한쪽은 그럴 수 없다고 버티는 입장이니까 싸운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죠. 이혼이라는 단어만 떠올리면 강 씨는 누군가 목줄기를 잡아챈 것처럼 숨이 막혔습니다. 낳고 있던 암도 재발할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밥은 더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그런 그녀를 아들딸은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지만 그렇다고 자식들에게 이런 상담을 할 수는 없었죠. 생각해 봤어? 무슨 생각? 이혼하자니까. 남편은 또다시 둘만 남았을 때 강 씨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미 한 번 들은 말이었지만 강 씨의 가슴은 다시 한번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암에 걸린 것인 이토록 억울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가장 힘들 때 내 손을 놔? 내가 1년을 투병했어. 2년을 투병했어? 고작 몇 달이야? 강 씨는 무너지듯 말했습니다. 나를 좀 놔줄 수 없어? 자신을 놔달라는 말에 강 씨는 숨이 멈췄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수술 후에 병실에서 곁을 지키던 그 남편이 맞나 싶었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눈앞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바빠서 소홀하다고 느꼈던 남편이 사실은 이미 강 씨를 떠날 준비를 해오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니, 마음은 이미 저 멀리 가 있는지도 몰랐죠. 강 씨는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의연히 남편을 설득하고 싶었습니다. 당신 힘든 거 알아. 막막하게 느껴져서 그런 거지. 근데 일단 치료받을 동안 기다려주면 안 돼. 남편이 암에 걸린 강 씨를 이해하지 못하듯 강 씨도 암에 걸린 가족을 보살펴야 하는 남편의 마음을 전부 이해하지는 못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특히나 지금 가장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고 그런 강 씨를 보는 남편도 막막하고 까마득해서 모두 그만두고 싶을 수도 있었죠. 그래서 강 씨는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이대로 이혼을 한다면 분명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강 씨도 남편도 말이죠. 힘들어서 마음이 흔들리고 판단력이 흐려진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강 씨의 호소에도 무감한 표정으로 대꾸했습니다. 우리 각자 새 출발하자. 도대체 왜 새 출발을 해야 하는데? 나 정말 너무 갑작스러워서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도 너한테 이혼 얘기 꺼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냐. 여보, 나한테 어떻게 이래? 어떻게 이혼을 하자고 그래? 당신도 나 말고 건강관리에만 신경 써. 남편은 또다시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더는 강 씨의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멍하니 거실에 앉아 있는데 아들이 귀가했습니다. 엄마, 왜 울어? 아파? 아들이 놀라서 다가왔습니다. 아니야. 아까 드라마를 봤는데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아픈 건 아니지? 안 아파, 이제. 얼른 씻어. 밥 차려줘? 아니, 먹고 왔어. 그럼 엄마는 좀 쉴게. 강 씨는 딸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딸이 오늘 늦게 들어온다고 했으니 남편이 잠들면 나갈 생각이었습니다.
강 씨는 이불에 파묻혀 오열했습니다. 아들도 남편도 듣지 못하게 숨죽여서 말이죠. 암 진단을 받은 후 그렇게 괴로워도 아파서 운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몸보다도 마음이 아픈 것을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갑자기 이 가정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웠습니다. 아들도 딸도 함께하는 이 집이 절반으로 쪼개지면 강 씨도 제대로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암이 완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강 씨는 그 뒤로 모른 척하고 살았습니다. 이혼하자는 말을 들은 적 없는 척, 안 아픈 척, 암에 걸리기 전처럼 애들 뒷바라지하고 남편 셔츠를 다리고 잠시나마 활력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면 남편도 이혼 생각은 쏙 들어갈 거라고 여겼습니다. 남편은 강 씨와 마주칠 때마다 할 말이 있다는 표정을 지었고 강 씨가 외면하면 한숨을 쉬었습니다. 강 씨는 그조차도 못 들은 척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남편이 폭발했습니다. 제발 이혼 좀 해주라. 난 못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야? 왜 의미가 없어요? 살던 대로 사는 것 뿐이잖아. 고집 부리지 마. 지금 고집은 누가 부리는데? 당신이랑 있으니까 나도 환자가 되는 것 같아. 당신 그렇게 집에서 무기력하게 있는 거 보면 내도 볼 때마다 힘 빠져. 사는 게 아니다. 당신 이기심 때문에 지금 나까지 환자로 만들고 있는 거야. 강 씨는 남편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그날 간단한 짐만 들고 나가버렸습니다. 아들이나 딸은 아버지가 어디 갔느냐 물었지만 강 씨는 솔직하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네가 고생이 많다. 시어머니는 강 씨를 위로했습니다. 남편은 시집에 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말이야. 원우 엄마, 너도 이제 그만 놓아줘라. 우리 경철이도 힘들어. 암 걸린 부인 병수발 들 수 있는 남자가 몇이나 되겠어? 어머님, 저 나을 거예요. 곧 죽는 거 아니에요. 그걸 네가 어떻게 장담하냐? 그리고 너는 자존심도 없니? 그러면서 혀를 차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며 강 씨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차라리 남편이 바람이라도 난 것이었으면 했습니다. 그러면 마음껏 원망하고 욕을 퍼부어줬을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도 당신 아들이 바람을 펴서 내가 억울에 미치겠습니다. 당신이 책임지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아픈 건 강 씨인데 죄책감을 느껴야 하는 것도 강 씨인지 왜 모두들 강 씨가 민폐를 끼치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지 몰랐습니다. 세상에는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이 없는데 말이죠. 강 씨는 6차 항암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예정된 항암은 이것이 마지막이었는데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반대로 그 어느 때보다도 암울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강 씨는 정신을 차리고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집은 나갔어도 출근을 할 것이기에 남편을 찾아가서 단판을 지을 생각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회사 앞 식당에서 늘 밥을 먹기에 기다리고 있으면 나올 거라 생각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강 씨가 조금 늦어서 남편과 엇갈렸는지 회사 건물을 빠져나오는 남편과 마주치질 못했습니다. 혹시 점심을 건너뛴 것인가 싶었습니다. 한참을 더 기다렸지만 보이지 않아서 결국 강 씨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건너편 카페 테라스에 서 있는 남편이 보였습니다. 강 씨는 길을 건넜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있는 남편을 어떻게 불러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이미 강 씨의 전화는 받지 않았으니 말이죠. 잠시 남편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1분, 2분, 3분. 시간이 흐를수록 강 씨는 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호기롭던 마음가짐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남편의 표정 때문이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웃고 있는 남편. 한 직원이 무슨 말을 하자 남편이 강 씨가 있는 곳까지 들릴 정도로 크게 웃었습니다. 그 얼굴이 너무나 편안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요 몇 달간 집에서 보았던 무심하고 냉정했던 표정이 아니라 정말로 즐거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또 건네면서 박수까지 쳤죠. 강 씨는 남편을 차마 부르지 못했습니다. 충격에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은 이렇게 힘든데 남편은 딴 세상에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태어나고도 평온해 보였죠. 그래서 남편이 이혼하자고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 씨 같았어도 환자가 있는 우중충한 집보다는 이렇게 밝은 곳에서 살고 싶을 것 같았습니다. 강 씨는 정처 없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한강 공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딱히 생각하고 온 것은 아니었지만 어떤 이끌림이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강 씨는 강변에 앉아 유유히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서 딱 뛰어들면 모든 시름이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홀린 듯이 보고 있으니까 정말로 그렇게 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들리는 웃음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 씨의 연배로 보이는 중년 여자와 딸이 앉아서 서로 사진을 찍어주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강 씨는 번개 맞은 듯 어깨를 부르르 떨었습니다. 강 씨는 죽고 싶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저렇게 웃으며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집에 가면 남편은 없지만 저렇게 어여쁜 딸과 듬직한 아들도 있었습니다. 암환자가 된 아내를 버리는 남편, 그까진 놈이 뭐라고 내가 내 자식들을 등지고 떠나는 생각까지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버림받는 것이 억울한 게 아니라 내 나머지 인생을 망치는 게 더 억울할 것 같았습니다. 강 씨는 집으로 돌아와 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것이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망설일 이유는 없었습니다. 마지막 도장을 찍었을 때 강 씨는 눈물이 났지만 후련했습니다. 여보, 원하는 대로 이혼해 줄 테니까 전화 받아. 강 씨가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내자 그렇게 연락이 닿지 않던 남편이 단번에 전화를 해왔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당신 후회 안 할 자신 있지? 후회할 거였으면 당신한테 이혼하자는 소리도 안 했어. 그래, 하자. 이혼? 고맙다, 병이야. 자식들에게는 미안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부모님의 이혼 소식에 많이 놀란 것 같았습니다. 엄마 아픈데 이 시기에 이혼하는 거 괜찮아? 아들, 딸은 오히려 강 씨를 걱정했습니다. 의외로 반대는 없었습니다. 놀라기는 했어도 어느 정도 이상한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었겠죠. 어쩌면 부모보다도 예민한 것이 자식들이었으니 말이죠. 그리고 이혼하기 전 강 씨는 6차 항암을 했습니다. 이제 머리카락이 날 거라는 말에 강 씨는 안심했습니다. 이게 끝이라고 할 수는 없었고 앞으로도 많은 검사를 해야 하고 치료를 해야겠지만 그래도 큰일은 전부 마친 것 같았습니다. 항암이 제일 괴로웠는데 항암을 완료했다는 것만으로도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진짜 제대로 살아봐야겠다 싶었습니다. 항암이 끝나고 2달쯤 뒤 강 씨는 남편과 완전히 갈라섰습니다.
지난날 집을 나갔던 남편은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고 그대로 끝이었습니다. 아파트에선 강 씨와 두 자식이 살기로 했고 재산 분할을 했습니다. 집은 있어도 앞으로 살 길을 도모해야 했습니다. 전업주부로만 살았으니 돈 들어올 구석은 없었고 가진 것만 지키며 살기엔 남은 인생이 길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재발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 말이죠. 강 씨는 100살까지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지막 항암이 끝나고도 한동안 고생했습니다. 후유증이 있어서 밥도 많이 못 먹었죠. 입맛이 조금씩 돌아온 건 3개월 정도 흐른 뒤였습니다. 그제서야 살이 조금씩 다시 붓기 시작했습니다. 강 씨의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10달 정도 흘렀을 때 강 씨는 더 이상 병자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금 마른 체격의 머리가 짧은 중년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손님, 이거 하나 더 드릴게요. 많이 드세요. 강 씨는 반찬 가게에 취직했습니다. 사실 취직이라고 하기엔 그렇고 하루에 5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오래된 반찬 가게고 강 씨도 종종 반찬을 사러 방문했던 곳인데 마침 사람을 구한다기에 덜컥 지원했죠. 손님들을 만나면서 강 씨도 조금씩 활력을 찾았습니다. 일을 하니 시간도 빨리 가고 쓸데없는 생각도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돈을 버니까 너무 좋았죠. 쉬엄쉬엄 해요. 사장님은 60대 후반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도 10년 전 유방암에 걸렸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강 씨에게 유난히 잘해주었습니다. 나도 그때 참 힘들었어요. 근데 일하면서 낫던데요. 몸을 움직이니까 마음도 따라오더라고요. 아이고, 근데 이제 나이 들어서 그만할 때가 되긴 했지.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강 씨에게 뜻밖의 행운일지 기회일지 사장님이 제안했습니다. 나는 이제 이 장사 접고 우리 딸 사는 데로 이사 가려고 하는데 혹시 가게 인수해 볼 생각 있어요? 제가요? 하던 대로만 하면 되지. 손님들도 좋아하잖아요. 강 씨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절대 하지 못할 생각이었습니다. 강 씨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를 아들과 딸이 응원해 줬습니다. 나는 좋을 것 같은데. 쉬는 날에 나도 돕고 할게. 나도. 그래서 강 씨는 결심했습니다. 보험금 받은 것을 보태서 반찬 가게를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도 큰돈 들이지 않고 넘겨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주인이 바뀌어서 그런가 장사가 그 점만 못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강 씨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보다 더 한 일도 겪어봤다 생각하면 순간의 어려움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강 씨는 아들, 딸과 머리를 맞댔습니다. 그리고 메뉴를 새로 구성했습니다. 환자들 혹은 건강을 중시하는 사람들을 위한 저염 반찬과 샐러드 같은 것도 신메뉴로 넣었고 유기농 채소를 사용한 반찬도 내놓자 새로운 층의 손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손님 중에는 암 환자도 있었죠. 그렇게 강 씨도 어엿한 반찬 가게 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직 큰 돈이 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어디 가서 돈벌이를 한다고 할 정도는 충분히 되었습니다. 회사처럼 정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 사장님도 거진 70세까지 했으니 강 씨도 앞으로 20년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무척 든든했습니다. 이혼할 때 가장 걱정됐던 것 중 하나가 바로 돈이었습니다.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지 못하니까
두려운 마음에 그렇게 더 매달렸던 것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다고 생각하니까 이혼하게 된 게 덜 불행하게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남편이 말했던 것처럼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태어난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내일 쉬지? 응. 왜? 우리 셋이 다 같이 바람 쐬러 가자고. 어머, 좋지? 어쩐지 자식들과는 더욱 돈독해진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은 가끔 남편과 연락을 하는 것 같았지만 딸은 배신감이 큰지 남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딸이 남편과 연락을 하거나 만난다고 해도 상관없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괜찮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게로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대단한데. 남편이 가게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크지는 않아도 번듯한 가게였습니다. 강 씨는 반찬은 담으며 물었습니다.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요? 원우가 말해줬어. 용건이 뭔데요? 그냥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나는 할 얘기 없어요. 차가운 강 씨의 반응에 남편이 머뭇거렸습니다. 그때는 내가 당신한테 너무 상처를 줬지. 강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몰랐습니다. 건강해 보여서 좋네. 다행이야. 남편의 말대로 강 씨는 건강해 보였습니다. 볼살도 차서 전처럼 헬쑥한 느낌이 없었고 머리도 많이 길러서 하나로 묶은 상태였습니다. 여전히 병원에 다니면서 관리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예후가 좋았습니다. 전이 되지도 않았고 재발되지도 않았습니다. 이따가 애들이랑 다 같이 식사할까? 강 씨는 반찬통을 내려놓고 남편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머쓱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가족들이 다 같이 밥 먹은 지도 오래됐잖아. 애들이 당신한테 가족일지는 몰라도 내가 당신 가족은 아니죠? 여보, 여보? 이혼한 사이에 그렇게 부르면 실례예요. 여보, 내가 이렇게 온 건 당신한테 용서를 구하려고 온 거야. 어처구니 없는 말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혼하자고 하더니 이번에도 또 일방적으로 갑자기 용서를 구하겠다니.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서로 용서할 만한 사이가 아니잖아요, 이제. 용서를 하기엔 너무 멀리 왔고 용서를 한다고 한들 달라질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이런 의미 없는 말을 하려고 왔나 생각하는 찰나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나 다시 우리 집으로 들어가서 살고 싶어. 뭐라고요? 다시 예전처럼. 우리 네 식구 그렇게 행복하게 살면 안 될까? 새 출발한 거 아니었어요? 왜요? 건강해진 것 같으니까 이제 안 죽을 것 같아서 그래? 당신 나중에 혼자 외롭게 죽을 것 같나 보죠? 처자식도 없이. 여보, 내 말은 그런 게 아니라. 이만 가봐요. 뭐 때문에 이렇게 찾아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당신 말처럼 새 출발해서 너무 잘 살고 있어. 어떻게 보면 당신한테 고마워요. 당신 아니었으면 꿈도 못 꿨을 것 같아. 집에서 살림만 하다가 나이 들어서 쓸모없는 취급받고 그렇게 늙어갔겠지. 내가 왜 당신을 쓸모없게 생각하겠어? 아프니까 바로 내쳐버린 사람이 할 말은 아니죠. 그게 아니라 당신도 날 이해해 줘야 해. 나도 힘들었다고. 암 환자만큼 힘들었어요? 아니, 힘들었을 수도 있지. 근데 나는 당신이 암에 걸렸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낫게 해주고 싶었을 것 같아. 끝까지 당신 옆에 있었을 거야. 다른 건 몰라도 내가 그거 하나는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보여준 행동이
우리가 다시 함께 살 수 없는 이유지. 여보, 이만 나가줘요. 손님 들어와야 하는데 좁네. 강 씨는 남편을 그렇게 보내버렸습니다. 시간이 흐르니 혼자 지내는 재미는 줄고 외로움이 커졌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이제와 죄책감을 느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건 강 씨에겐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습니다. 남편을 다시 보면 괴로울 것 같았지만 막상 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홀로 서니까, 스스로 행복하니까 남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충분했습니다. 강 씨는 저녁에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는 대신 자식들과 함께 집에서 백숙을 해 먹었습니다. 기가 허한 것 같다는 아들의 말을 듣고서 먹는데 이런 게 행복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완전하지 않아 보여도 강 씨는 지금처럼 충만했던 때가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낮에 보았던 남편, 아니 그 남자는 이내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히 그렇게 되었습니다. 강 씨는 거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암보다 무서웠던 것은 이혼이 아니라 스스로를 포기하는 마음이었다는 걸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